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챕터 4 신비를 영접하다 4-7 소중한 것의 최후를 상상하기는 늘 괴롭다. 사랑이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름다움에 감동할 때만큼은 덧없이 끝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낀다. 어쩌면 우리는 미적 쾌락을 통해 소중한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음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우연히 찾아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가는 중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깨달음은 소중한 것을 잃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미적 쾌락을 느낄 때 우리는 더는 바랄 것이 없는 충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바다는 찬란히 반짝이고 빛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듯하다. 갈매기들마저 소리 없이 날아간다. 이 아름다움이 이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만도 이미 엄청난 일이다. 바로 이것을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비록 끝났다고 해도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번 일어난 일은 영원히 일어난 것이다. 미적 감동은 이런 생각을 일반화해서 받아들이게 해준다. 죽음은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존재했던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 지금 존재하는 것들에 감사하고 만끽해야 한다. 하지만 존재했던 것이 어느 해변의 아름다운 저녁 햇살이 아니라 나의 실존이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며 그것이 너무도 일찍이 사라져야 한다면 이런 추론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다. 지금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만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모든 아름다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었고 화가가 그림을 어설프게 그릴 수도 있었고 우리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아름다움은 죽음에 도전한다. 마치 정면으로 응시하며 죽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는 언제라도 내게 닥쳐올 수 있지만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결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것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황홀경에 빠진 사람의 비결을 알려준다. 즉, 황홀 자체를 무기로 죽음에 맞설 힘을 준다. 코르시카만 해변에서 류시아 그녀의 남편은 바로 그것을 느꼈다. 앞날이 어찌 되든 적어도 두 사람이 사랑했다는 사실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에 행복할 뿐, 그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 더는 묻지 말자. 아마도 사랑은 시들겠지만 무엇도 그 사랑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 사랑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플라톤의 견해를 살펴보자. 플라톤은 향연에서 아름다움이 본질적인 것, 선의 이데아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플라톤에게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선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세계의 수수께끼는 물론이요. 우리 자신의 수수께끼를 기쁜 마음으로 끌어안으리라고 가르치기에 중요하다. 그런데 사랑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간단치 않다. 우리는 때로 소유욕에 눈이 어두워 상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내 사랑이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타인을 소유하려 들지 않고 사랑하기는 내가 사랑해주는 대가로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마르크는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전처를 소유하려고 들었는가를 깨달았다. 결국 그 소유욕 때문에 그는 다른 여자들을 유혹하며 자신을 안심시키고자 했다. 역설적이지만 그는 아내가 자기에게서 달아날 것이 두려워 상대를 유혹하는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름다움은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감히 누가 그 코르시카만이 나만의 것이라고 저물녘 햇살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 그 해변이 나에게만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류시는 바흐의 넉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이 그녀만의 것이라거나 그 아름다움이 그녀를 위해 존재한다거나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마법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내밀하게 말을 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소유한 주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서 달아나는 것, 수수께끼와 미지를 간직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마다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남자가 여자를 손에 넣어야 할 전리품으로 생각할 때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아무도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이 몇몇 예술작품이 기록적인 가격, 뭉크의 절규 시리즈 가운데 한 작품이 1억 2천만 달러, 자코메티의 조각상 한 점이 1억 200만 달러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이다. 그리고 그 액수야말로 예술에는 가격이 매겨질 수 없고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아름다움은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결국 그 터무니없는 액수는 누군가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쏟아부은 부질없는 노력의 규모를 말해줄 뿐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절규는 계속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고 들을 줄 아는 귀에, 볼 줄 아는 눈에 달아나는 아름다움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이에게 다 닿을 것이다. 이는 그 그림의 구매자는 물론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가혹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소중한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며 소유욕이야말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억압의 대상인 원초적 충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미적 쾌락이 억압된 원초적 충동을 성공적으로 승화한 결과이며 미적 쾌락을 느끼는 동안 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억압된 성욕을 충족할 수 있다고 했듯이 우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도 억압된 소유욕을 충족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노르망디 해안 절벽의 아름다움이나 절규의 보편적이면서도 가슴을 찢는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느낀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없고 심지어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에 더 열렬히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장 릭 낭시가 말하듯이 사랑은 영원히 완벽한 미지로 남을 누구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르크가 우연히 생테스타슈 성당에 들어갔을 때 깨달은 것이기도 하다. 갑자기 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 곡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 곡은 그를 위해 연주된 것도 아니었고 그의 소유물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 곡이 미칠 듯이 좋았다. 마치 그 즉흥 연주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사랑의 진실을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다. 네.